네, 고생님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피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피로의 역사는 기술의 역사 해가지고 철도와 피로, 회전 굴곡의 설명도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축이 있고요. 이제 차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차체를 여기다 얹어놓으면 베어링에 의해서 누르면 이게 회전하면은 굴곡을 받기 때문에 상측은 인장되고 하측은 압축이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 인장 압축 돌면서 회전 압축이죠. 회전하면서 계속 위는 인장 밑에는 압축. 전기관차 대형화되고 차축이 갑자기 파괴되는 게 처음에 막 발생된 겁니다. 차체의 무게가 차륜 외측 베어링 상부에 하중이 되고 양달을 하니까 하강 중앙은 상방 굴곡, 축 상부는 1.2 인장력 받고 축 반회전하면 동일점에서 축 하중으로 이동해서 압축력 받고요. 결국 축의 금속은 회전에 따라서 인장 압축 반복, 결국 반복이니까 피로 발생이 회전 굴곡이라는 반복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독일 철도 기사 볼러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 유명합니다. 피로의 그도 창시자나 마찬가지죠. 볼러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82년 1852에서 69년 연구 시작했는데 최초 시험은 직경량 130 실물 차축을 그대로 130mm 가지고 회전 굴곡 시험 6mm짜리 6m짜리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험 차축해 가지고요. 베어링 달고 스프링으로 이걸 당긴 거죠. 당겨서 하중을 이제 걸어줘서 잡아 돌린 겁니다. 이렇게. 예, 구동 풀려고. 그래서 그러나 가동에 큰 동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려면요. 기차 무게 정도 매달아야 되니까. 너무 또 고가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경제적으로 하려면 소형으로 또 똑같은 비율로 줄이면 될까 하냐 소형 시행기로 경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1870년경에 만든 회전굴곡 피로 시험기인데 중앙에 분리 양측에 두 개 시험편 조립하고요. 두 개 시험편 조립하고 그래서 조립 선단에 스프링으로 동시 두 개 회전굴곡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후에 피로 연구는 이제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축이 이제 구동이 너무 힘이 드니까 소형으로 만들어서 지스 등에서는 직경 10mm짜리로 이렇게 130mm로 10mm로 10분의 1 정도 축소시켜서 이렇게 계속 실험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게 피로 시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치수 효과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나 대형 시험체보다 작은 시험편을 만들었지 필요에 강한 거예요. 작은 걸로 했더니 필요 강한데 대형으로 하면 자꾸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치수 효과. 원인을 찾아봤더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재료, 작은 재료 똑같은 힘으로 이제 축소를 시켰는데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튼튼한 필요에 잘 견디는데 큰애는 필요 잘 부러지고 얘는 필요 잘 견디더라고요. 그게 치수 효과. 왜 그런가 봤더니 것입니다. 원인이 봤더니 큰 재료 안에는 손상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시편 안에 있는 손상 확률하고 큰 시편에 당연히 손상이 많이 들었으니까 손상이 많은 곳이니까 뭐 표면의 어떤 손상이라든가 내부 손상이든 주로 내부는 일어나지 않지만 표면의 어떤 가공 또는 표면 근방에 생긴 이런 결함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이크로 들어가 봐도 결국은 이쪽에 손상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치수 효과 때문에 작은 시편 드물게 손상 또는 전 손상이 없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큰 재료일수록 약한 경향 이걸 치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큰 재료는 실험하면은 잘 깨지는데 작은 건 안 깨지더라. 그러면 이거대로 따라가면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죠. 실물로 써야 되니까 치수 효과 확인을 위해서 맨 밑에 실물 그래서 같이 수행하는 같이 병행을 시험하는 이런 것도 했더라 이런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결과를 보니까요. 시편을 한 9개 만들어 놓고 힘을 이제 320부터 160까지 절반으로 줄여가면서 했더니 파괴까지 회전수를 봤더니요. 자, 7천만 번 돌려도 파괴 안 되더라. 그럼 결국 뭡니까, 여기? 요게 160이라는 힘은 이 재료의 그게 필요 강도. 이게 필요 강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필요 얘기할 때 SN 곡선이라고 마스터 커브가 있지 않습니까? 하중과 넘버인데 그래서 니은자 곡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니은자 곡선. 요게 이제 필요 강도입니다. 필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건 필요 파괴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필요 파괴선, 필요 강도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 하중. 자, S1 만약에 S를 위로 그리고요. S2라면 S2는 뭡니까? 쭉 한 번, 두 번, 세 번 쫙 가다가 만나면 파괴되는 거죠. S1은 뭡니까? 아무리 가도 평생 돌려도 필요 안 만나니까 파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게 이 재료에 대해서는 160이라는 하중이 160짜리가 7천만 번 가도 안 부러지니까 이건 피로 파괴 일어나는 게 피로 강도는 160이다 하중이 이렇게 되는 거죠. 볼러가 만든 평균적 인장 상태에서 피로 연구했는데 지속적인 작은 힘의 반복 파괴 어느 한계치 이하의 힘은 무한 반복에도 파괴되지 않더라 이거죠. 표 1의 일행은 320은 5만 6천 번에 파괴됐고요. 2행에서는 300에서는 9만 9천 파괴 160에서는 7천만 번 해도 파괴 안 돼. 피로 방지를 결국 160 이하만 작용하도록 해줘라. 여기를 160 이하로 이게 피로 설계입니다.
그래서 피로 파괴 발생 힘의 크기에는 한계 존재하고 그 이하 파괴는 안 됩니다. 이걸 피로 한도 또는 피로 강도, 한도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강도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 우리 말씀드린 페라이트계입니다. 페라이트계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계산해 가지고 요건 보통 이제 인장 강도의 3분의 1 이하, 그 제일 인장 강도, 또는 요즘은 일본 쪽에서는 2분의 1 이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설계를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니은자가 있는데 한도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거 기억나시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오스트나이트라는 조직은요, 계속 내려갑니다. 이게 피로 한도가 없습니다. 이게 오스트나이트입니다. 오스트나이트. 그래서 오스트나이트는 언젠가는 작은 힘을 맞더라, 언젠가는 파괴되더라 이거죠. 니은자가 없습니다. 그냥 쫙 내려옵니다. 피로 강도선이 없다. 피로 강도선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험에 일본 쪽에 나온 자로 보시면. 그래서 오스트나이트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예,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오스트나이트 3종 세트가 있었죠. 우리가 실물 중에 오스트나이트 3가지 17크롬, 요것만 말씀드리면 끝내겠습니다. 더하기 8% 니켈 이상. 요게 서스 304, 316 같은 거, 요거 좀 조심하시고요. 2번 30 니켈 이상, 인코넬 같은 거 조심하시고요. 10% 망간 이상짜리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인데 요 세 가지는 오스트나이트입니다. 모든 온도에서 오스트나이트. 그래서 이 세 가지일 때는 피로 파괴 강도가 한도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쓰실 때 좀 조심해서, 인코넬 쪽이고요. 조심해서 좀 쓰시도록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